자, EBS 사회문화 1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위협 소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신문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TV 이런 데서 나오는 공익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일 텐데, 위협 소구라고 하는 설득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여기서 공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걱정이나 불확실성이나 불안전, 위험 같은 것을 인지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공익 광고를 하는데,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죠.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그 공익 광고에서 이 부분,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협 소구라고 하는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학습이론가들은 강력한 위협 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더 많은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뭔가 좀 더 빡세게 이 결과를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강력한 수준으로 너 양치질 안 하면 너 죽어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빡세게 위협을 하면은 긴장 정도가 높아져서 분노나 회피, 뭐라는 거야 지금? 아이 설마, 약간 이런 방어 반응이 유발돼 가지고 효과가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방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방어 효과의 요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어 동기 혹은 방어 반응이 일어나면은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위협으로부터 좀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위협을 좀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방어 반응이기 때문에 방어 동기가 일어나면 설득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 마냥 그냥 막 경고를 빡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제니스와 패시바흐의 고전전 실험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연구 1번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2번이 여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구 3번이 요 곡선 이론이고, 연구 4번이 요 방어동기 이론이고, 그 뒤에 나왔었나? 뭐 뒤에도 뭐 나름의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연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 얘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 1번 연구 봅시다. 제니스와 패시바흐의 고전적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너무 강력한 위협 소구를 취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을 보여준다. 오케이? 자, 제니스가 이제 뭘 실험을 했냐면요, 치아 위생과 관련된 위협을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로 줘본 거야. 되게 빡센 위협, 중간 정도의 위협, 최소한의 위협.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 야, 최소한의 위협은 양치질을 열심히 안 하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B, 중간 정도는 뭐가 될까? 양치를 제대로 안 하면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뭐 이 정도. 강력한 위협은 뭐야? 너 양치질 제대로 안 하면은요, 잇몸으로 씹어야 돼. 그냥 이가 싹 사라져. 너는 그냥 먹을 수가 없게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빡세게 위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 결과 학생들이 권고사항을 따르게 하는 데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양치질을 열심히 안 하면 이빨이 아플 수 있으니, 충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요 정도가 효과적이었다는 거야. 너 양치질 안 하면은 너 잇몸으로 씹게 된다. 너 나중에 밥에 밥 말아서 먹어야 되고 고기 못 먹어. 약간 이런 정도의 강력한 위협 소구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뭘로 내린 거야? 너무 강한 수준의 위협을 하면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근데 또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대잖아.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서로 상충되는,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레벤달과 나일스가 금연에 관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 뭐 목이 칼칼합니다, 요 정도로 최소한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담배 피면 너 폐암 걸려서 죽는다,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서로 다른 실험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이끌어 나가죠.
자, 이제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위협수고라고 하는 것이 강도가 오히려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치아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자,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다면,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라면 위협소구의 수준이 높아도 효과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 그거는 말이 되는 거야. 너무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꽤나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치아 위생에서 이제 양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딱히 양치질을 하는 것만이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양치질에 대한 그 메시지는 이 수준을 높여도, 이 위협 수준을 높여도 딱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강도보다 이 강도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설득력일 수 있다. 설득력이 높아야 위협 수준에 비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설득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협 수준을 높이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결과들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제니스가 최초의 연구를 수정 보완해서 곡선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자, 제니스는 여기 등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니스의 그 연구가 나올 건데요. 참고로 이 제니스의 이 곡선 이론은 처음 내린 결론과는 완전히 달라진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곡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유발하고 중간 정도의 위협이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이 요 제니스가 지금 얘기한 것은 철저하게 이제 강도에 대한 겁니다. 강도. 그래서 소구 수준이 강도죠. 강도. 자, 그러면 여기는 낮은 수준의 강도, 여기는 중간 수준의 강도, 여기는 높은 수준의 강도를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 태도 변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봐봐. 낮을 때는 오히려 태도 변화가 살짝 일어나다가 중간쯤 됐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 높으면 태도 변화가 줄어들다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제 방어 동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태도 변화의 정도의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곡선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니스의 최초 이론은 어땠습니까? 최초 이론은 요거였죠. 요거 최초 이론 요거였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최초 이론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뭡니까? 제니스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때? 레벤달과 나인스는 어떻게 해봤어요? 이런 결과를 냈죠. 이런 정비례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반비례 결과를 냈었고, 아까 제니스의 첫 번째 실험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연구, 요 레벤달과 나인스 있잖아요. 요 친구는 이렇게 정비례하는 그래프를 이제 산출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보다 변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위협소구의 구성 요소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연구는 단순히 위협의 강도가 얼마나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단순한 두 개의 변수만 생각을 했다면, 이 로저스의 이론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이 태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하나씩 가보자. 유해성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유해성의 크기. 자, 이것이 평가 과정을 거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그 방어 동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유해성의 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태도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평가를 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가 까매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근데 피부가 까만 게 사실은 나는 뭐 피부 까매도 좋고 그건 별 심각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방어 동기가 작동을 하겠죠. 아, 나는 저런 거 채택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방어 동기가 작동하고, 따라서 이 채택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작게 할수록 방어 동기가 작동해가지고 의도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간암에 걸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간이 요새 좀 안 좋은 것 같고 우리 집안의 간도 좀 안 좋고 이러니까 간 이런 거는 나한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라고 평가를 하면은 이 방어 동기가 좀 해제되면서 그 채택하려는 의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생 가능성이 있죠. 발생 가능성. 이 발생 가능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태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너 우산 쓰고 다니잖아? 그러면 너 번개 맞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야, 설마 우산 쓰고 다닌다고 번개를 맞겠어? 이게 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방어 동기가 많이 작동을 할 거고,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죠. 태도 변화가 적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셋째는 방법의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효율성은 아마도 이 설득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그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너 매일 각을 안 하면 충치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각을. 근데 이 사람이 잠깐만, 충치를 생기려면,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려면 다른 걸 해야지, 뭐 각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방어 동기가 작동하면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여러 가지 방어 동기를 형성하는 변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 여러 가지 변수가 바로 이 대처 방안을 채택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에 이제 위협소고와 관련돼서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위협소고가 손실인지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손실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협을 할 때 부정적인 결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잖아. 그럼 너 폐암 걸려. 너 이거 하면은 담배 피면 폐암 걸려. 즉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위협하는 것을 손실의 차원의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득의 차원에서의 위협. 사실은 야, 이득되는 게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것을 위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부정적인 상황 발생해. 라는 것도 위협이고, 또 이거 하면은 너 무엇을 얻을 수 있어.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너 쓰레기를 안 버리잖아? 그러면 이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 아니면 이런 더러운 거리가 좀 깨끗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무언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협을 제시하는 것을 이득의 차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위협이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고, 당연히 뒤에 문제에도 이 둘을 분류하는 것은 당연히 선지 판단할 때 사용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둘 중에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옛날에 내가 그 대학 때 심리학개론 수업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심리학개론에서 어떤 주제는 긍정적인 위협이 좋고 어떤 주제는 부정적인 위협이 좋은가도 내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여기서는 딱 이 정도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뭐랄까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메시지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이 효과적인지 또 부정적인 위협이 효과적인지, 즉 손실의 차원의 위협이 효과적인지 이득의 차원에서의 이 위협이 효과적인지가 또 하나의 또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 공익광고라는 게 원래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로 한 위협이 다른 감정, 예컨대 놀람, 슬픔, 당황, 분노 같은 부차적인 감정들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람이나 슬픔은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네가 낭비하면은 뭐 아프리카에 뭐 죽어가는 기아가 합니다. 이러면은 무언가 거기에 대한 슬픔을 느끼면서 도움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뭔가 분노나 당황함, 진짜 그래?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약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자, 첫 요 세 개 이론이 있죠. 요 세 개 이론. 요 첫 세 개 이론은 강도와 이 효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반비례, 여기는 정비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형태의 이
그 위협 수준과 태도 변화가 이런 결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방어 동기 이론은 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눠 가지고 그것이 방어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을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였냐면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제시를 할 것인지가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부차적인 감정을 일으킬 것인지도 역시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등등 하면서 결국 이 글은 위협 소구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분석한 그런 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선지 가볼게요. 제니스의 곡선 이론에 따르면 태도 변화와 위협 소구의 수준은 반비례 관계이다. 아니죠. 이 반비례 관계는 처음 이론이었고 곡선 이론은 이렇게 낸 거였잖아. 요게 어떻게 반비례야? 이 부분은 정비례고 이 부분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반비례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죠. 1번 너무 쉽네요. 2번 갈게요. 접종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잘 봐. 수신자, 즉 이제 전달받는 사람이 지닌 어떤 신념이나 태도에 반대되는 주장을 약하게 함으로써 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미리 약한 것을 줘가지고 뭐 면역이라는 게 이제 접종, 면역력을 생기게 하면 강한 설득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요 신념이나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군요. 강화? 오케이?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위협 소구는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접종 이론은 상대방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데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그 강화시키는 방법이 미리 낮은 단계의 반대되는 걸 주고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강한 게 오더라도 면역력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신자가 뭐가 있을까?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정치인인데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강화시켜 주는 게 목표야.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약한 이것과 반대되는 거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아이, 조그만한 뇌물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뇌물 조금 받는 건 괜찮지.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이제 거부하겠죠. 야, 조금만 뇌물도 안 되지. 조그만한 뇌물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뒤에 만약에 강한 뇌물이 들어왔어. 굉장히 막 뭐 10억짜리 뇌물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조그만한 뇌물도 뭐 전에 거절했었는데 한번 거절했으면 이 강한 것도 거절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뭔가 이제 요걸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요것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연습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게 접종 이론 아닙니까? 자, 볼게요. 가는 위협 소구였죠. 아까 제가 기억나는데 그 나는 접종 이론이었습니다.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가 유리하다. 일단은 둘 다 아니죠. 그 가에서 물론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가 좋다는 것이 두 번째 연구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 접종 이론은 오히려 약한 수준의 메시지를 주면서 목적을 달성시키기 때문에 1번, 2번도 가와나 모두 올바른 선지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2번 반복적인 전달이라는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도 보기에서도 반복적인 전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가는 강화하는 약화는 이거 반대죠. 이거 반대지. 가가 신념을 좀 바꾸기 위한 거고 담배 피는 사람한테 안 피게 만들고 싶은 거고 나는 이미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는 이성적선에서 이거 뭐 이성감성 이것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답이 5번일 수밖에 없겠는데 가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그리고 나는 요것이 그 변화하는 것에 저항을 가지는 것에 전달의 목적이 있다. 오케이, 맞는 선지죠. 3번 갈게요. 자,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강력한 수준의 위협이지만 먼 미래일로 인식되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신장애, 피부갈진, 친구 관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연결을 했는데 중간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최소한과 강력함보다는 중간 정도가 효과가 좋았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곡선 이론하고 제니스의 곡선 이론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최소한의 수준은 잘 전달을 못하고 강력한 수준은 지나치게 위협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답이 바로 1번인데요. 야, 지금 레든 있잖아. 이 레든과 힐이 지금 위협 이득의 차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 이런 거는 손실의 차원이잖아. 너무 쉬운데요? 그쵸? 뭐 나머지는 다 맞는 거겠죠. 곡선 이론을 뒷받침하는 건 맞고요. 최소한의 수준의 그 위협 수고. 야, 방어 동기라는 거는 너무 위협이 클 때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최소한의 수준은 그렇진 않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의 특성에 대한 필요도 고려하다. 뭐 당연히 맞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맞는 그런 선지네요. 딱 봐도. 죽음은 너무 강력하지만 이것들은 좀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정도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니스가 당연히 이 효과가 좋았던 이것을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easy. 건전지 분리 배출하기.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컵을 사용할 때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듭니다. 오케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얘는 쉽죠? 얘는 위협이 들어갔죠.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가 사라진다. 이 부분 위협이었고요. 이 위협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가 된 것이죠. 자, 이것도 일종의 위협이죠. 왜냐하면 어떤 결과를 제시를 했으니까요. 어떤 당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위협이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플러스 쪽에 긍정적인 쪽에 이 위협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얘는 애초에 위협을 제시를 안 했죠.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에 따른 어떤 결과로 인한 감정 유발이 돼야 되는데 분리 배출하기. 그러니까 건전지를 분리 배출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게 돼야 이제 위협인데 얘는 아예 위협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나에서 긴장 정도가 높아졌다면 방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긴장 정도가 높아지면 방어 반응이 일어나서 효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에이, 뭐 미래까지 사라져. 뭐 빙산 없어서 살 수 있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방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나는 위협 속을 통해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걸 기대한다.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로저스의 이론에 따르면 효율성의 평가, 그러니까 이 컵을 사용하는 것과 나무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세 번째 변수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거 맞겠죠? 그럼 답이 5번밖에 안 되는데 가다는 최소한의 수준을 위협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일단은 중요한 게 가에는 애초에 위협 자체가 안 드러났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겠네. 다도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비교할 때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위협 수준이 다가 더 낮은 것은 맞죠. 그래서 혹시 이것을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애초에 가에 위협이 애초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선지는 옳다고 보기 힘들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 1번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